네,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아마 제천에서도 청년 얘기할 때 발제를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원리는 2012년부터 만주에서 청년학교를 3년 했었고요. 그러한 인연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없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넘어가고요. 저는 지금 완주군 보산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조금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는 후계농이라고 하죠. 부모의 자산을 잃는 청년들이 좀 있고요. 또 그러지 않아서 지역에 살지만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잘 살펴보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 알바를 하든지 또는 그것도 못하는 아주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어떤 형질이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시에서 오는 청년들이 있는데 다른 기회를 찾아서 이주한 청년들이 조금 있고요. 또 다른 기회보다는 대안적인 삶을 찾아서 오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로컬의 진화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청년들이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냐라고 하는 얘기가 좀 써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행정 단위로서 로컬, 촌스럽고 낙후한 로컬,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로컬, 작은 지역이 많은 로컬, 외국 사례를 모방할 수 있는 로컬. 저기 5부류의 청년들이 이쪽에 이 지역, 농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최근에 농촌에서 청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귀농귀촌 인구들이 총 3년 동안 계속 비율이 조금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구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아주 심하게 떨어지진 않았지만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3년 내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수한 상황이 저기 빨간 네모인데요. 청년 농부들이 일부 귀농하고 있고요. 한데 귀촌 인구 중에 50% 가까이가 20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농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데이터에서 보면 청년 나이를 써놨는데 법마다 달라요. 지원사업마다 굉장히 다르고 잘 아시는 것처럼 농촌 마을에 가는 59세까지 다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에 오는 청년들은 또 우리가 이 지금 정부 기준을 따라야 될 것이냐, 사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죠. 청년 농업인 지원을 39세까지로 놓고 있어서 사실 40대 분들이 되게 불만이 많아요. 현장에 가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한데 제가 이 지금 23년 데이터로 귀농귀촌한 인구수를 다른 데이터들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의미 있지가 않아요. 이 이동한 인구가. 근데 유일하게 의미가 있는 거는 농촌 청년 인구 대비 지금 합치면 거의 10%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구가 계속 들어오면 나중에는 기존에 있던 청년들만큼 이주한 청년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전체 농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 대비 들어오는 인구는 의미가 없어요. 빠져나가는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농촌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청년들의 숫자가 꽤 많아서 이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청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첫 번째는 왜 농사는 안 지을까요? 귀촌하는 비율은 높은데 농사 짓겠다고 들어오는 비율은 높지 않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도시 가구 수와 농촌 가구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70%밖에 되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농의 소득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한데 농업 소득만 보면 평균입니다. 3,800만 원어치 농산물을 팔아서
농사 짓는데 2,700만 원을 씁니다. 그래서 순수익은 1,100만 원입니다. 내가 평균적인 농부가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수익밖에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청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잘하는 농부들은 얼마나 벌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억대 농부라고 하는데요. 판매 수익이 억대가 넘어가는 농부들의 비율을 따졌더니 전체 농부의 4%입니다. 이러니 이게 억대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순수익은 5, 6천밖에 안 될 거거든요. 이거 도시로 치면 그다지 높은 수준이 안 되겠죠. 제가 통계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남의 과수원을 사가지고 5천만 원 정도 순수익을 얻으려면 10억 원을 들고 와요. 그리고 주 40시간 1년 내내 일해야 돼요. 이러니 자본이 없는 청년들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거가 아까 귀농귀촌 데이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지 문제, 농지 가격이 너무 비싸졌고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의 자산을 잊지 않는 청년들은 들어오기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는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 무언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농촌에 왔으면 지출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지출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사실 23년 데이터는 분홍색이 지금 농촌인데요. 제가 세대별로도 하고 가구별로도 지금 데이터를 비교해 봤는데요. 분홍색이 조금씩 낮죠. 그런데 생각보다 크게 낮지 않다. 그러니까 농촌에 들어온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와도 돈을 적게 번다고 농촌에서 사는 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겠죠. 사실 22년 데이터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22년 데이터에 아마도 40대가 지출이 더 높았습니다. 22년 데이터는. 농촌에서 사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농촌에서 산다고 예전에는 뭐 농촌에 살면 돈이 덜 드니까 농촌 가자 이런 얘기가 이제는 성립하잖아요. 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전겸업 비율인데요. 제가 전체 겸업 비율을 조사를 했더니 그래도 한 60%를 전업 농가가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과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계층별로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사를 막 시작한 젊은 청년들은 그래도 전업 비율이 높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농들은 전업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야 하는 많은 청년 농부들 같은 경우는 전업 비율이 5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농촌에서는 겸업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 이거가 그냥 사실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농촌으로 오라고 하는 정책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24년 아마 상반기에 한겨레에서 이런 표지 기사를 썼는데요. 제목이 너무 좀 그렇긴 하죠. 농촌으로 일단 오세요. 아직 말고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여하튼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자체가 쓰고 있다. 그래서 23년 관련 예산이 1조 1,340억 원이었다.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들이는 예산이. 근데 이 예산에는 기초지자체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광역만 있으니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취재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텃세 때문에 청년들이 들어갔다가도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 또 청년 우선으로 농지 임대 사업이 돼서 기존 농민들이 얻을 땅에 대한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창농 창업 위주의 정책, 그러니까 이걸 제가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을 개인으로 집어넣습니다. 집단으로 묶거나 공동체로 묶거나 지역에 있는 공동체랑 연계시키면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사회에 가서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대규모 시설농업과 축산에 편중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돈이 되는 유일한 분야이고요. 물론 이것도 자본이 많이 들긴 하지만요.
부모님의 자산을 이어받았다면 아마도 축산이 가장 유리하고요. 최근에 스마트팜 열풍이 불어서 청년들이 이쪽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주 스마트팜 밸리를 갔더니 약간 3만 헥타르 정도 돼야 이게 수익성을 갖춘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청년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목의 제한도 있고, 하지만 청년들한테 이걸 자꾸 권하면 청년들이 빚을 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시작을 빚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정책에 있어서 청년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도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고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된 연휴에는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현상을 자꾸 인구수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게 데자뷰가 조금 되는데요. 예전에 청년몰을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아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청년몰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전주에서 도시재생 일을 잠깐 했는데 그때 청년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면서 왜 장사가 안 되는 전통시장에 집어넣냐. 장사가 잘 되는 데를 우리한테 줘야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농촌이 청년들이 창업하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인가? 그걸 죄송스럽지만 우리 선배가 지금 만들어 놓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죄송스러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청년들을 무작정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일종의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이 지정된 게 21년 10월이고요. 그 전까지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더 많은 청년 관련 사업들이 중앙부처에서 만들어집니다. 청년 후계농 사업은 사실은 이 기점을 이후로 사실 숫자가 굉장히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의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어촌 시달력 사업에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사업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고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있다가 청년마을 사업을 시범 사업을 끝내고 규모를 개수를 늘려가지고 지금 확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로컬 붐을 일으킨 크리에이터 사업, 로컬 브랜드 사업, 이런 일들도 사실은 인구 감소 지역 발표가 되면서 지방소멸과 연계돼서 저렇게 청년 정책들이 늘었고, 이 정책들의 성격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 농촌에서 벌어지던 사업들은 주로 개발 사업이었죠. 이 개발 사업은 단순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일종의 아주 단순한 주민 참여를 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을 만들기로 대별되는 지역 주도형 지역 사업에서 주민들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가 사업을 결정하고 나중에 그 위원회가 법인화해서 이 사업을 해봐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민 주도형 지역 사업으로 한 차례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너무 개별화되니까 사실은 사회혁신형 지역사업으로 넘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간지원 조직을 만들면서 지역 안에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들라고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가 지금 청년사업이 만들어지면서 청년사업이 약간의 혼합형, 그러니까 규정하기 어려운 지금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돈 벌어도 돼, 이 돈 가지고 라고 하는 사업을 주면서 사회혁신도 해놔,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현장에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니네들 돈 벌어봐 이러니까 이건 내가 돈 벌어도 되는구나, 이 예산을 받아서 지역의 공동체라든지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내 사업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러지 않은 청년들은 정체성에서 굉장한 혼란을 느낍니다. 이 돈을 받았는데 내가 지역의 활동가인지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계속 헷갈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지금 청년들한테 줬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걸 비교하면서 들었습니다.
도대체 지방 소멸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을 자꾸 연계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 살펴보면요. 아무튼 이거 일본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한데 지방은 없어지나요? 아까 한석수 선생님이 옆에 토론회에서 일본에 갔더니 어떤 면단위 행정기관에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열심히 주민들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구호를 써놨다고 하던데요. 우리의 지금 정책은 인구 없어지면 합병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건 이거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를 하는데 잘한 데는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데는 깎아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0억에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 못하는 데는 계속 깎이는 거죠.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합병하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립니다. 지역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이 지방소멸을 합병으로 그냥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정책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인구 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조금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소멸의 진짜 문제는 뭔가요? 무엇일까요? 인구가 없어져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삶의 질을 유지 못하는 겁니다. 이 지점을 정부가, 사회가 돌봐야 되는 거가 정부의 임무인 거죠. 사실 그래서 사회적 능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인구를 늘리는데 경제적인 활력을 통해서 청년들을 활용해서 경제적인 활력을 통해서 이걸 인구를 늘려보자라고 하는 정책이 대세라는 겁니다. 무언가 초점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인구 감소 지역의 선정지표 보시면 연평균 인구 증가, 인구 밀도, 청년 순위 동률, 주간 인구, 유소년 비율, 조치된 재정자립도 저 수치가 올라가면 돈을 더 줄 거고 저 수치가 내려가면 돈을 깎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지표를 가장 빨리 올릴 수 있을까요? 저 지표 중에 바로 청년 순위 동률. 그러다 보니 지자체가 다 청년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청년 주택을 짓거나 청년 창업을 하거나 또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거나 이런 일들에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청년들은 제가 여기 남원시 사례를 올려놨는데요. 남원에 청년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남원시니까 동이 있겠죠, 그죠? 네, 청년들은 그래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돌아서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 많은 돈들이 중심지를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없어서 더 문제인 곳은 연방에 있는 농촌인데 거기에는 투자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결국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지역 내에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지방 소멸의 관점을 어디로 봐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돈의 지금 현황이 이렇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산업 일자리 분야, 주거 분야. 네, 이 산업 일자리, 주거 모두 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문화관광 다 합치면 문화관광도 문화 쪽보다는 관광지 쪽에 많이 쓰겠죠. 지금 다 70% 이상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고 있습니다. 자, 농촌 입장에서 그러면 청년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조금 해야 될까, 고려해야 될까 뭘까 하는 건데요. 일단 농촌 지역의 청년들을 늘리려면 사실은 중심지에서 창업해라라고 하기보다는 농사짓는 청년들이 많아야 농촌의 청년 인구가 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사실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경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자본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농지를 구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어줘야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일자리, 경업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서 아마도 사회적 농업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농촌에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자꾸 성공한 청년들을 자꾸 보여줘요. 근데 농촌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농촌에 들어오는 청년들이 원하는 건 그냥 좋은 일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욕구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애를 낳고 학교 여기서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얘가 아이가 크더라도 또 여기서 잘 자랄 수 있고 또 행복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일상을 원하고 있다면 그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온통 경제적인 사업밖에 없더라고요. 성공하라고 하는 경제적인 사업밖에 없어서 이런 일들을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그걸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의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청년들이 같이 해준다면 무언가 경험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고 또는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제라도 창업하기 좋은 또는 농사짓기 좋은 그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될 텐데요. 이 지원은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 내에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존의 그룹들을 지원해야 이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청년 지원 사업이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동체한테도 같이 지원되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꾸 경제적인 관점으로 봐요.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청년들이 들어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걸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 도시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이고, 여기서 농촌에 들어오면 보다 자기 일상을 잘 지킬 수 있거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더 잘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여기까지가 이제 주 발제 내용이고요. 자리에 와 계신 청년들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 몇 가지 슬라이드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농촌에는 사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두 발을 딛고 있다가 한 발을 떼면 넘어집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한 발을 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발을 다시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한 발 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을 하다가 다른 한 발을 다시 위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자기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저는 농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뭐 반동 마넥스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촌에 오신다면 단순하게 돈을 버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또는 나를 찾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농촌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재밌고 즐거운 일로 여러분 돈도 벌고 가족도 부양하고 이웃도 보살피는 그런 농촌 주민 또 농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일단 작은 농사라도 지어보라고 제가 권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종합기술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은 농촌에 오셔서 작은 농사라도 짓고 다른 청년들과 교류하시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설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 일단 오시면 작은 규모라도 농사를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주변의 농부, 지역 주민들하고 교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무조건 줄이셔야 됩니다. 화석연료는 계속 올라갈 거고 기후위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줄이는 노력, 생활, 농업, 농사 방법에 있어서 다 찾으시면 좋겠고요.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자꾸 규모를 늘립니다. 그런데 규모를 늘린다고 수익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사실 그렇게 해서 삶의 여유가 생겨야, 일의 여유가 생겨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고 행복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찾으면 돈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납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거든요. 선배로서 그렇게 살면 끝까지 그렇게 삽니다. 네.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거든요. 후회되는 선배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좋아하는 일을 하셔요. 도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요. 농촌에서는 싸게 빌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으니 작은 공간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면 뭐 어디 놀러 갈 일도 없고 여러분 일에 훨씬 더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사회적 농업과 같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시면 현금 지출 줄이실 수 있고 불안감을 떨칠 수 있습니다. 나를 보살펴주는 이웃이 있고 그분들과 함께 농촌에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으로만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 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팁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